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ICT의 발전의 가치를 담은 사람이라는 키워드로 KT경제경영연구소 김재필 팀장님께서 인간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빅체인지와 ICT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T경제경영연구소 김재필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발표할 내용은 인간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빅체인지와 ICT의 역할이라는 내용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지도 몇 년 됐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ICT 기술, 5G라든가 인공지능, 그러한 기술들을 어떻게 인간 중심으로 활용하고 또 그러한 서비스가 미래 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갈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발표를 통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파트로 소개해 드릴 내용은 사람 또 사회 중심으로 융합되는 신디지털 산업 경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미 2016년부터 저희 이제 한국 사회는 물론 전 세계의 어떤 중요한 화두로 이제 대두되었는데요. 1차 산업혁명 때를 지나서 2차 산업혁명을 거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20세기 들면서부터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운반하고 저장하는 클라우드나 5G 같은 기술들이 융합이 되면서 지금 이제 우리 사회는 바야흐로 자율화된 자동화를 넘은 자율화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핵심에는 역시 이제 AI, 인공지능과 또 이제 네트워크의 새로운 네트워크라 할 수 있는 5G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세계경제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AI나 IoT 같은 ICT 기술을 발전으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했다라고 발표한 이후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알파고가 등장하고 그러면서 AI 쇼크가 일어나면서 한국 사회도 큰 이제 AI 붐이 일었었죠. 그럼 그 뒤에 공유 경제라든가 또 이제 5G가 등장하면서 이제 이 사회 전체가 하나의 어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거스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소위 말하는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 산업에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3차 산업혁명하고 무엇이 다르냐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사실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을 뚜렷하게 구분짓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은요. 이 3차 산업혁명 때는 단순히 어떤 네트워크 연결이라든가 어떤 기술의 어떤 발전에만 치우쳤다면은 이제 4차 산업혁명 때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모든 어떤 산업의 본질들이 변화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핵심이고 차별화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근본에는 그 ICT 기술의 기하급수적 발전이 있는데요. 특히 컴퓨팅 발전 기술이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20년 전에 나왔던 그 슈퍼컴퓨터의 초당 연산수를 보면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상당히 높았는데 갤럭시 S7 이 스마트폰이 2016년도에 나왔는데 이때 초당 연산수가 슈퍼컴퓨터의 초당 연산수를 이미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아이폰 12, 5G에서 이제 돌아가는 최초의 아이폰인데 이 아이폰 12에 탑재된 A14 바이오닉이라고 하는 칩은 뉴럴 엔진을 탑재하면서 무려 최대 11조 번의 연산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 전에 나왔던 A13번보다도 거의 2배 가까운 연산 속도이고 A12보다는 무려 20배나 빨라진 속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당 11조라는 연산을 수행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인데요. 앞으로 나올 또 컴퓨터들의 컴퓨터 칩 속도는 이보다 훨씬 더 빠르다고 합니다. 이러한 컴퓨터 칩의 기하급수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ICT 기술은 더욱더 빨라지고 데이터 처리도 빨라짐에 따라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속도도 더욱더 가속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ICT 업계의 커다란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면 바로 크로스 테크놀로지, 서로 다른 기술과 기술이 융합하는 기술 융합이 하나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수년간 세계 IC 업계를 돌아다 보면은 혁신이라는 키워드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지금은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스티브 잡스가 세상에 내놓은 아이폰이라든가 아이패드가 어떻게 보면 혁신의 바람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서 모든 ICT 업계 또 산업 전반에서는 혁신, 이 스마트라는 용어가 하나의 키워드가 됐는데요. 이 혁신이나 스마트라는 기술에 이제 많은 산업들이 빠르게 기술 진화가 이루어지고 했는데, 이 기술, 단일 기술로만 봤을 때는 성장의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체들이 IoT, 5G, AI 혹은 AR, VR 같은 이런 단일 기술들이 사일로처럼 자신들의 영역에서만 발전해서는 더 이상 성장을 하기 어렵다. 기술과 기술들이 서로 융합을 해서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야만 새로운 발전과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각 산업에서는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융합하는 크로스 테크놀로지가 하나의 키워드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로스 테크놀로지라는 것이 이제는 기업들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중요한 필수 요소로 됩니다. 개별 기술로는 어떻게 성장해 보면 한계가 있는 그런 사일로적 성장에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쟁에서도 이기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이제 기술들을 총 집결해서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 같은 이 모빌리티 업계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자동차 하나를 봐도요, 특히나 테슬라가 내놓는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만 봐도 그 안에 들어가는 기술은 정말 방대합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 뭐 빅데이터 분석이라든가 뭐 전기차, 배터리 기술 등 정말 수많은 ICT들이 결합을 해서 하나의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차를 내놓게 되는 거죠. 기업들은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경쟁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기술들을 갖다가 융합시키고 또 다양한 산업들과 합종 연행하는 그런 상황으로서 어려움을 갖다가 극복해내고 또 새로운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ICT 기술,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산업 성장, 기업의 성장에만 이용되느냐 하면은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ICT라는 것은 저 근본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더 큰 어떻게 보면은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나 공공기관, 정부 입장에서도 이 ICT를 활용해서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많이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쪽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지역의 산재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응급 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신속하게 대응할 것인가, 혹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 문제나 쓰레기 오염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보안이라든가 방범, 치안 문제, 교통체증 문제, 그런 문제들을 AI 또 ICT, IoT나 다양한 ICT 기술들을 이용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쪽에 관심을 모으고 있고 또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이제 디지털 ICT 기술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인간의 중심 혹은 인간의 심리를 치료하고 어떻게 하면 인간에게 좀 더 도움될 수 있을까라는 쪽으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많은 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한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공개한 VR을 이용해서 안타깝게 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어머니가 VR을 통해서 그 딸을 가상공간에서 만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고, 그것이 이제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서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 동영상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를 만났다라는 휴먼 다큐멘터리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하늘나라로 간 딸을 최첨단 VR과 AI 기술로 구현해서 가상의 공간에서 이렇게 어머니가 직접 딸을 만나고 모션 장갑으로 딸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물론 이 프로젝트가 갖는 의미는 100% 잃어버린 딸을 구현해서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이제 딸을 먼저 보내서 못다 했던 아쉬움, 그런 안타까움들을 조금이나마 이 VR 기술과 AI 기술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좀 마음을 치유해주고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목적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전문가 분들도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게 완벽한 기술은 아니고
이 기술 자체가 100%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러한 AI나 VI 기술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어머니가 따님을 잃은 그 아픔을 위로받고 마음을 치유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게 목적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KT에서도 이와 또 비슷한 유사한 또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마음을 담다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ICT로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디지털이라는 내용을 갖다가 저희가 진행한 바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청각장애인 이제 분이 말씀을 못 하시니까 음성으로 얘기 못 하시니까 저희가 AI 음성 합성 기술을 이용해서 가족들의 음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음성을 합성해서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는 것이 마음을 담다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것도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껏 자기 목소리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분이 AI 합성 기술이라는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물론 그 목소리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합성하기 위해서 주위 분들, 가족분들의 많은 협력과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 데이터를 제공해 주셔서 그 목소리 데이터를 갖다가 AI가 음성으로 합성해 가서 평균값을 내갖고 아마 이분이 이런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음성 합성 기술을 이용했고요. 그 기술을 이용해서 이 청각장애인 분이 자신의 생각과 내용을 AI 음성을 통해서 얘기를 전달한다는 프로젝트입니다. 상당히 좀 호평을 받았고요. 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희망을 얻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AI로 또 이제 다양한 ICT 기술로, VR 같은 ICT 기술로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저희는 전 세계는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바로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회는 또 한 번 크게 요동칩니다. 그 전부터 계속 빠르게 진행되어 왔던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물결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더욱더 빨라지고 가속화된 것이죠. 유발 하라리 같은 분도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코로나를 만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과거와 같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회와 저희 집 그리고 뭐 외식이라든가 여행 그런 것들은 이제 여행도 못 가게 되고 집에서 재택근무라든가 육아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도시의 형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차장이 자동차 극장으로 변한다든가 외식할 때는 온실하우스 같은 곳에서 외식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됐죠. 이 코로나 사태가 갖는 의미라는 건요. 결국에는 새로운 일상, 새로운 시대의 표준인 뉴노멀을 제시했다는 점이 큽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보면 뉴노멀의 어떤 전 단계, 뉴노멀을 제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밑밥을 까는 작업이었다면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이 완벽하게 구체화되고 정형화되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문화 이 두 가지가 만남으로써 사회 전반에선 디지털화가 가속화됩니다. 심지어는 2년 걸린 디지털 전환이 단 2개월 만에 이루어졌다라고 할 정도로 이 코로나의 위력은 정말 어떻게 보면 디지털 전환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회적 어떤 기반이 다 디지털화됨으로써 경제 회복에도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한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을 기반한 어떤 경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한 다양한 기업들도 또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2021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전망합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코로나의 충격에서 살아남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결국엔 성장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디지털로 변화해야 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어댑테이션과 리인벤테이션은 계속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전망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어떤 애자일한 방식으로 조직이나 자산을 갖다가 운영하고 코로나를 계기로 인해서 코로나를 계기로 한 단계 도약하는 시기가 내년도에는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은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특히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애플, 구글 같은 기업들, 국내에서는 네이버나 카카오도 있고 KT, SKT 같은 통신, ICT 기업들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들 기업들은 사실 2000년대 초반 광풍이었던 IT 버블이 있었지만은 이거의 재판이 아니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조금 상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어쨌든 기술 기반 테크 중심의 플랫폼을 토대로 해서 다양한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들한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IT 버블과는 다르게 실제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들한테 가치를 제공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회 전반에 걸쳐 예상보다 더 빠르게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의 저자이신 김난도 교수님도 올해 트렌드 전망에서 한마디로 표현하셨습니다. 코로나19가 바꾼 거는 트렌드의 방향이 아니라 속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만큼 빠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나이키의 CEO조차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결국에는 고객의 채널을 갖다가 100% 디지털 전환을 단행했다. 그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수년에 걸친 투자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방향이 맞았던 거죠. 그냥 방향이 맞았는데 그 전의 속도가 뭐 10km, 20km였다면 지금의 코로나로 인해서는 200km, 300km 아주 빠른 속도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러면은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미래 사회 어떤 모습이 될까라고 한번 전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연계 사회의 의미부터 시작하겠는데요. 미래 사회를 초연계 사회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2020년대에 냈던 빅체인지에서도 초연계 사회라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양한 ICT 기술들이 5G와 AI를 통해서 초연계 사회로 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지난 10년간 돌이켜보면 모바일이 지배한 시대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티브 잡스가 내놓은 아이폰으로 모바일이 지배한 시대였고 그럼 이제 모바일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데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무슨 사회일까? 모바일의 시대에서 어떤 사회를 발현할까? D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D의 시대가 뭐냐? 과연 이 D는 무엇을 의미할까? 세 가지 D입니다. 첫 번째 D는 데이터, 두 번째 D는 디지털, 그리고 세 번째 D는 디맨드, 고객의 수요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데이터에 대해서는 많은 기업가들이나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빠르게 데이터 시대로 가고 있다. 실제로 알리바바의 마윤 회장조차도 이제는 정보화 시대에서 단순한 정보화 시대에서 데이터 시대로 빠르게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프 베조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데이터에 대한 중요도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데이터라는 것이 단순한 정보가 다른 게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저희가 이제 미세먼지를 측정할 때 여러분들 아마 미세먼지의 그 앱을 매일 아침마다 한 번씩 체크하고 가실 텐데요. 그 미세먼지가 어떤 식으로 체크되냐면요. 대부분 아마 숫자로 이제 체크된 다음에 매우 좋은, 나쁜, 보통. 이제 뭐 숫자로 표시해서 뭐 60에서 뭐 70까지는 보통이다, 좋음이다.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 측정을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앞이 뿌여면은 앞이 안 보이는 정도, 뿌연 정도. 아, 아파트가 안 보이네, 산이 안 보이네, 혹은 산이 잘 보이네, 안 보이네. 같은 아날로그적인 측정 방법과 결과치를 내놨습니다. 근데 이것이 디지털화되는 과정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센서가 들어감으로써 이것을 수치화하고 디지털화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디지털화된 데이터로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가시화되면서 우리 사람들한테 전달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데이터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텔코들도 이런 디지털 포메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갖다가 디지털화하고 고객 니즈에 대응하는 식으로 빠르게 전달되고 있고요. 버라이전 같은 경우도 우리는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고객 니즈에 맞게 응대하려고 하고 있다 해서 전면 광고를 낸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데이터, D, 데이터, 디지털, 디맨드라는 이 D가 모임으로써 결국에는 언제 어디서나 디지털화된 정보들이 유통되고
고객 니즈에 맞춤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결국에는 초연결 사회, 하이퍼 커넥티비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서는 데이터로 세상을 바꾸는 IoT 기반의 초연결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센서, 엄청나게 많은 센서들이 사회 곳곳, 기기 곳곳에 부착이 됨으로써 저희의 모든 행동 혹은 이 물리적 환경들을 갖다가 측정하고 데이터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센서 기계가 비쌌어요. 근데 요즘은 대량의 센서가 만들어지면서 점점 비용도 낮아지고 또 배터리의 성능도 좋아짐에 따라서 이 데이터를 측정하는 기술과 또 기기들도 많아지면서 좀 더 많은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이 초연결 시대에서 이렇게 데이터 사회, 디지털화된 사회가 되다 보니까 누가 세상을 지배하느냐?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애플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애플이 최근에 발표회들을 보면서 아이폰, 아이패드 같은 기기보다 제일 먼저 발표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소프트웨어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의 아케이드, 게임 서비스라든가 애플의 TV 플러스, 미디어 서비스를 전면에 먼저 내세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제조업의 어떤 강자로 군림했던 애플마저도 이제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변신을 선언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 디지털 기업들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재고도 없어요. 그리고 자유자재로 자신들의 자산을 갖다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고객 니즈에도 빠르게 응대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전통 제조업체들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실제로 주가나 시가총액 보더라도 스마트폰 출시 이전과 이후로 봤을 때 전통업이라고 할 때는 에너지 기업들은 몰락하고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초연결 사회를 뒷받침하고 있는 핵심 기술이 뭐냐라고 해서는 제가 앞에서부터 누누이 강조해왔던 핵심 두 가지 기술 5G와 AI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보면 키 이네이블러라고 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인데 이 두 가지가 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되느냐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요. 아마 5G는 저희가 상용화한 지 이제 1년 넘었습니다. 작년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했고요. 이 5G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직은 서비스로는 실감을 못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5G 스마트폰을 또 구매를 하고 계시고 아이폰도 나왔고 그래서 5G라는 것이 이제 우리 실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요. 속도가 빠르고 가장 기술적인 큰 특성은 초고속이고 초연결, 초저지연 이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 20GBps라는 엄청난 빠른 속도에 수많은 디바이스와 연결해도 끊김도 없고 그리고 핵심적인 기술은 바로 초저지연 이게 뭐냐면 지연성을 렉이 잘 안 걸린다는 뜻이죠.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전송해도 렉 없이 바로바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이 네트워크적 특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미래의 기술을 갖다 담보할 수 있는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고요. 이 5G라는 것은 단순히 기업의 어떤 디지털 혁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의료라든가 미디어, 건설 분야에서 비대면 업무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이 비대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5G 네트워크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5G는 팩토리라든가 공장이라든가 물류, 군사, 헬스,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이 예상되고 있고 아마 지금 저희가 스마트폰에서만 5G 쓰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다양한 의료기기라든가 자동차, 공장에서도 이 5G를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알파고 이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책이라든가 언론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인공지능은 네 가지 패러다임을 거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율적인 AI, 기계 추론, 예측 기계, 엣지 AI라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각각의 AI를 다 소개하기에는 시간 관계상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통칭해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AI가 추구하는 바는 어쨌든 인간의 어떤 뇌를 대신하고 인간의 반복적인 행동이나 작업을 대신 수행해 줌으로써 좀 어려움이라든가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AI도 사실은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해서 움직이는데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한 방역 로봇 같은 경우, 그 다음에 AI에 기반한 다양한 의료 서비스라든가
헬스케어 서비스, 그다음에 미디어 서비스 등이 어떻게 보면 AI가 활용되고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요. AI가 이제 점차 범용화되고 GPT-3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대화형으로 이제 AI를 갖다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개발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대한 데이터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고 이걸 처리하기 위해선 앞서 설명드린 컴퓨터 칩의 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컴퓨터 칩뿐만 아니라 전력 소비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전력 소비를 해결하기 위한 그리고 컴퓨터 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AI의 가을이 좀 다가오고 있다. 어느 정도 좀 한계에 봉착한 것이 아니냐라고 예측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금 또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엣지 AI라고 해서요. 단말 부분, 디바이스 부분에서 AI를 처리하는 기술이라든가 양자 컴퓨터, 아직 지금 상용화까지는 아주 일반인들이 겪으려면 좀 먼 시간이 있지만은 지금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의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면은 AI의 데이터 폭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5G하고 AI가 결합을 함으로써 정말 어마어마한 파워를 뽑아내게 되고요. 이것이 정말 가능하게 된다면은 맞춤화된 고객한테 맞춤화된 가치, 아까 말한 디맨드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과 서비스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증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을 거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본다면은 AI 기반의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5G, 그걸 옮겨주는 5G, 그리고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는 단순한 전기가 아닌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정말 5G와 AI가 필요할까? 나는 그거 없이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굳이 내가 왜 5G와 AI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빌 게이츠가 과거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640kB라면은 누구에게나 충분한 메모리 용량이다. 640kB입니다. 메가바이트도 아니고 킬로바이트. 그때 당시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큰 메모리 용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빌 게이츠 입장에서는 뭐 5G, AI 같은 것은 정말로 필요 없는 기술이겠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자율주행차, 전기 자동차에서 뿜어내는 하루의 데이터 용량만 해도 130TB급입니다. 이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튼튼한 5G 네트워크와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AI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한 예로 KT가 삼성 서울병원과 5G 스마트 혁신병원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 MOU를 체결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삼성병원 측에서 고화질의 대용량의 영상을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판독해서 진단을 내려야 되는데 가끔가다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이제 바쁘니까 환자라도 처리해야 되고 해서 병동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업무를 보시는데 그런 이제 진단을 해야 될 업무들이 생긴다고 하십니다. 그때 과거의 네트워크 환경으로는 그 대용량의 영상 데이터를 확인할 수도 없고 전송하기도 무척 힘들다고 합니다. 그 대용량, 그 고화질의 환자 영상 보기 위해서는 병동으로 다시 돌아오셔야 된다고 해요. 시간적인 로스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많아서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았다고 하시는데 5G가 이를 뒷받침해 줌으로써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대용량의 영상을 보내고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5G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요청으로 저희가 5G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5G와 AI가 사람을 갖다가 구해주고 도움을 주는 핵심적인 기술이었는데 이 기술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서는 다양한 어떠한 서비스들이 나올지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서비스를 다 짚어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핵심적인 서비스만 몇 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나 VR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 홈 트레이닝 디지털 디바이스라고 하는 미러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아무래도 집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미러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자신한테 맞는 운동 방법이라든가 또 현재 몸 상태들을 측정해서 운동법을 제공해주고 코칭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마치 거울을 보면서 한다 해서 미러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햄버거를 추천해주는 다이내믹 일드라고 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고객들이 개인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신한테 맞는 햄버거를 추천해 준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고령자와 가족을 이어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TV를 통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고령자분들과 가족들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범죄 예방이나 서베일런스에도 AI는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범죄를 갖다 예방하고 또 이제 선제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제 위험이 닥칠 수 있다라고 예측함으로써 어떤 보안이나 치안 부분들도 예측할 수 있고 또 이제 자연재해를 만났을 때 그걸 빠르게 회복하고 또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준비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스마트 시티에서도 이 AI는 많이 이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재난이나 재해를 예측하고요. 자동차 사고를 예방한다든가 아니면 오염을 갖다가 감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센서들이 여기에 활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에서도 AI나 IoT를 활용한 기술들이 도입이 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VR 부분에서도 개인 미디어 활용 측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재미난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젖소한테 VR을 씌우는 영상이 화제가 됐습니다. 러시아인데요. 이게 왜 씌워졌냐면요. 젖소의 그 산유량, 우유를 내는 양이 급감을 해서 목장주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아, 과연 어떻게 하면은 젖소한테 더 많은 우유를 짤 수 있게 할까라고 하면서 고민한 끝에 VR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아주 방대한 목장의 영상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저 VR에 쓴 젖소가 실제로 우유 산출량이 늘었다고 해요. 이 문제는 산출량이 늘은 거 좋은데 뗀담의 문제였어요.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있던 세상과 그 VR의 세상의 그 괴리감 때문에. 그래서 목장주 입장에서는 이거 계속 씌우는 게 좋을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 이처럼 VR을 갖다가 통해서 동물한테도 활용하는 농가에서도 활용하는 측면들이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VR을 활용한 다양한 이용신들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서비스에서도 지금 빠르게 ICT 분야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자율주행차는 물론이고요. 마이크로 모빌리티라고 해서 요즘 주변에서 많이 보는 킥보드,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도 ICT가 도입됨으로써 공유 탑승, 공유 모빌리티를 견인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정리와 함께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앞에 저희가 계속 앞에서 설명했던 인간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이제 겹치고 이제 그 와중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우리의 삶의 질은 분명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프롭테크, 부동산과 결합된 프롭테크라든가 에듀테크, 교육과 결합된 에듀테크, 음식과 결합된 푸드테크, 전 산업과 전 서비스 분야 등이 ICT로 인해서 비약적으로 삶의 질이 편해졌는데요. 그와 동시에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럼 나는 이제 뭘 준비해야 될까? AI가 온다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대비해야 돼? 라고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힌트를 주시는 분이 바로 100세 시대의 인생의 저자이신 린다 그랜튼 교수님께서 이제 100세 시대가 돌아있기 때문에 평생 포트폴리오 관리를 한다. 다시 말하면 평생 교육, 평생적으로 이제 교육을 해야만 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미래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히든 피겨스라고 하는 영화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디지털 혁명 시대를 맞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잠깐 그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히든 피겨스라고 하는 영화는 뭐냐면요. 나사에 취직한 흑인 여성 3명의 어떤 실존 인물에 대한 얘기를 다룬 건데요. 그 중에 한 명인 도로시 본이라고 하는 옥타비아 스펜서가 연기한 저분이 어떻게 보면 디지털 혁명에 가장 잘 적응한 인물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이 여성분들이 이끌고 저 도로시 본이라는 분이 아날로그적인 그 전작 펀칭 업무를 하다가 IBM 대형 컴퓨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펀칭 업무를 갖다 대신할 IBM 컴퓨터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떱니다. 아, 이제 일자리가 잘리게 되는구나. 이제 일자리 잃고 실직하게 되는구나 했는데 도로시 본은 생각을 합니다. IBM 컴퓨터를 보면서 내가 저 IBM 컴퓨터를 갖다가 다룰 수 있다면은 오히려 나한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겠다 라고 하면서 남성 직원들도 못한다는 그 어려운 IBM의
그 매뉴얼을 스스로 독학을 하면서 터득하게 되고, 독학해서 터득한 내용을 이제 기존 직원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IBM 컴퓨터를 갖다가 잘 다루는 최고의 인재가 되고, 또 그러한 인재들을 양성하게 돼서 회사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나사에서 새로운 업무를 받는 관리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존 관리자가 도로시 본에게 얘기를 하죠. 당신들이 이것들 다룰 수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준비됐다. 맡겨만 달라라는 한마디를 통해서 결국에는 밀어닥친 디지털 혁명 시대에서 아주 멋지게 살아남게 됩니다.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끊임없는 교육, 디지털 스킬과 창의적인 어떤 능력을 갖다가 융합해서 그 능력을 갖다가 각 업무에 적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혁신을 통해서 미래 변화에 대비해야 된다는 말은 여러 번 합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미래 교육이란 건 ICT를 학습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단순히 혼자서 독학만 하는 게 아니라 AI를 통해서 AI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저한테 개인한테 맞춤형화된 그런 학습 방법과 학습 그 내용을 갖다 제공해 줄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아마존 같은 경우는 기술 변화에 따라서 끊임없이 리스킬링과 업스킬링을 제공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직원들이 새로운 시대가 와도 당황하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게 이제 지원과 제공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인간 중심의 4차 산업혁명, 5G와 AI를 기반한 초연결 시대가 도래했을 때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세 가지 D. 바로 데이터와 디지털과 디맨드를 갖다가 기업과 각 개인들은 염두에 두면서 어떻게 데이터를 잘 관리하고 보호할 것이며 디지털화된 이 부분을 분석하고 최종적으로는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서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코로나 시대 또 코로나가 지나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술과 기술의 결합, 기술과 산업의 결합에서 이제는 기술과 사람이 결합된 크로스 테크놀로지의 시대에서 우리 인간이 창의성과 주체성을 가지고서 잘 극복해 나간다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도 분명히 우리 인간은 기술과 함께 잘 협력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숨 가쁘게 나아가는 기술 발전과 그 변화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다 함께 생각하는 발표 만나보셨습니다. 자, 그럼 김재필 팀장님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 기업의 관점에서 가장 시급히 도입해야 할 제도나 서비스, 또 혹은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민간 기업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발표 내용에도 있었지만은 교육 부분입니다. KT 같은 경우도 AI 원팀이라든가 클라우드 원팀 등을 통해서 다양한 산업계의 기업들을 끌어들임으로써 AI 생태계, 클라우드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AI 인재 확보, 그를 통한 교육을 통한 AI 인재 확보, 클라우드 인재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공공기관도 또 정부도 해야 될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은 ICT 기술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내놓는 민간 기업들도 앞장서서 해야 되겠죠. 아마존이 업스킬링, 리스킬링에 많은 주안점을 둔 것처럼 민간 기업은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교육 부문, 어떻게 보면 인재를 양성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한테 이걸 갖다 학습을 전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도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서비스 측면에서도 단순한 수익 창출 서비스도 중요하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들, 헬스케어 서비스라든가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배송 서비스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개발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호응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네, 더욱이 최근 정부에서도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데이터 댐이라는 개념을 소개했는데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또 무엇으로 활용될 수 있고 또 얼마만큼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데이터가 갖는 의미,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라는 부분은요. 사실 개인정보보호 입장에서는 개인들이 자신들의 정보를 내놓는 것을 상당히 꺼려할 수는 있습니다. 아, 내 정보가 도용되거나 해킹당하면 어떡할까? 물론 걱정이 되겠습니다만 최근의 데이터 기술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보완해주고 또 익명성을 보장해주면서 데이터셋을 만듦으로써 개인의 정보보다도 개인이 모인 어떤 커다란 행동의 패턴들을 갖다가 데이터화해서 응용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개인정보를 이용한 맞춤형 서비스도 중요하겠지만은 어떤 데이터셋을 통한 행동 패턴 데이터들을 이용한 어떤 사회 문제 해결, 아까 말씀드린 뭐 오염이라든가 재난 재해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활용된다면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어떤 경제적 가치를 본다면 대략 한 2025년 정도에 13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가 갖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과 또 국민들은 이 데이터에 관심을 갖고 또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디지털로 급격하게 산업의 지형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아직 디지털이나 비대면으로 전환하지 않은 기업들이 효과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또 고려해야 하는 요소 무엇이 있을까요? 비대면으로 전환하지 않은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고려해야 될까? KT가 디지털 전환을 갖다 지원해주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지금 개발하고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가끔씩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80세 고령의 그 점주분이 오셔서 고민을 토로하십니다. 아, 지금 내가 편의점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하도 주변에서 뭐 AI다, 비대면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서 나도 이제 이 편의점에 AI를 좀 도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왜 도입하시겠어요? 왜 도입하시라고 하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점원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점원이 이제 그만두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점원이 그만둠으로 인해서 이제 무인 매장을 만들고 싶은 게 이 80세 고령 점주분의 니즈였던 건데 이 무인 점포를 만들기 위한 뭐 솔루션이라든가 아이디어라든가 방법을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하나 더 구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는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해도 오지도 않고 이제 비대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좀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무인 매장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디지털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이분들이 이제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단순히 그 디지털 전환을 하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왜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는지의 목적성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사실 무인 매장을 만들어도 그 매장에서 그 매장을 찾으려고 하는 뭔가 니즈 혹은 무인 매장을 만드는 니즈가 명확하지만 손님이 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인 매장을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주안점이다. 그럼 방역에 포커싱된 ICT 기술을 도입하는 게 급선무일 거고 또 혹은 뭐 결제 부분을 갖다가 더 원활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오히려 생체 인증 결제를 도입한 그러한 서비스를 도입하는 게 더 급선무겠죠. 그만큼 디지털 전환에 대한 흐름은 대세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지만은 그걸 갖다가 모든 걸 다 도입할 수는 없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럼 비용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보다는 현재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작은 사업이든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어떤 기술을 이제 도입해야 될지는 이제 전문가들과 상담을 통해서 고객 니즈에 맞는 그래서 아까 3D 중에 디맨드에 맞는 그 서비스나 상품을 갖다가 도입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